세계 최초의 역참제도 있지 않습니까? 한 지역에서 한 지역까지 말을 계속 갈아타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 거기서 시작됐겠습니다. 페르시아입니다. 아케메네스에서. 안녕하십니까. 오늘 10분 토론에서는 인류 최초의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페르시아에 대한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페르시아에 대한 역사적 사실부터 페르시아가 이 현대 사회까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다양한 이야기 함께 풀어주실 전문가 두 분 모시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강대 유로매너연구소의 박현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또 과학을 사랑하는 작가로 열심히 글을 쓰고 있는 곽재식 작가입니다. 페르시아를 딱 소개를 먼저 해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전체로 얘기하면은 보통 기원전 6세기부터 우리가 카운트를 하거든요. 가장 고전적인 아케메네스 왕조죠. 기원전 6세기에서 기원전 3세기까지. 아케메네스 할 때 아케메네스의 원조는 누구냐면 이사야서 45장 1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 고레스. 성경에서는 고레스라고 그러고 우리는 요즘 이제 키루스라고 하는데 현대 페르시아 발음은 쿠로시. 페르시아 제국의 진정한 최초의 황제인데요. 왜 구약 성경에 이분이 이름이 써 있느냐? 이분이요 유대인들에게 진정하게 축복스러운 일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시에 바빌론 제국의 수도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잖아요. 해방을 시켜준 사람이 쿠로시입니다. 그런데 보통 과거의 제국들은요, 과거의 국가들은 전쟁에서 이기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다른 데로 이주시켜요. 그 전통에 따르면 쿠로시 대왕이 바빌로니아를 갔었을 때 이들을 다 그냥 끝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뭐를 하냐면은 여기서 끌려온 사람들을 전부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준 거예요. 만약에 쿠로시 대왕이 없었더라면 오늘날 이스라엘은 없는 거죠. 진정한 제국의 왕이고요. 그거를 또 기록에 남겨요. 실린더라고. 원통 모양에다가 글자를 다 새겨가지고 당시에 아카드 문자로 새기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내가 누군지, 내가 왜 여기 왔는지, 내가 뭘 했는지 써 있는데 나는 신들의 신상을 제대로 제자리에 올려놓고 그리고 사람들을 다시 제 고향으로 보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보통 좀 과장되게 얘기해서 인류 최초의 인권선언입니다. 이야, 멋있다. 그런데 이 제국이라는 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던데요. 어떤 게 기준이죠? 제국에는요, 다양한 언어를 쓰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요, 다양한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국은 그거를 다 포용하고 그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방어망을 제공하는 게 제국인데요. 우리가 보통 로마 제국 얘기하잖아요. 로마는 그렇게 관용스럽지 못했어요. 로마는 국가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실은 다양성을 많이 보장 못했거든요. 페르시아 제국은 모든 제국의 원형이라 할 정도로 이 다양한 사람들을 인정을 했고요. 근데 계몽주의자 몽테스큐에 같은 사람들은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온 편지라는 글을 쓰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당시의 유럽의 전제 왕정을 혹독하게 비판하는데요. 무엇에 비교해서 비판하냐면 페르시아 제국의 관용. 그걸 빗대서 비판합니다. 어떻게 보면 유럽 사람들이 보는 어떤 아시아의 상징이기도 한 나라가 페르시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 역사의 어떤 고전으로 불리우는 책, 고대 그리스 시대의 역사가 쓴 헤로도토스의 역사를 보면 이 세계 여러 나라의 역사를 살펴봤을 때 우리의 적인 페르시아는 이런 데기 때문에 우리가 잘 단결해가지고 막아야 된다라는 흐름이 좀 느껴지거든요. 그리스 역사가 입장에서. 그래서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대결이라는 게 고대의 유럽 문화의 뿌리에 되게 깊게 좀 남아 있었던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아시아의 어떤 나라는 인구가 많고 땅이 넓고 다스리는 최고 통치자가 굉장히 강대하고 뭐 이런 제국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리스는 그에 비해서 약간 도시국가 이런 느낌이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계몽주의 시대 때가 되니까 오히려 페르시아보다도 우리가 좀 못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는 그런 게 이제 유럽 문화의 원류 속에서 아시아관을 보여줬던 그런 나라가 페르시아라고 할 수가 있죠. 페르시아의 전성기는 언제부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전성기는 다리우스 대왕이죠. 땅 넓이 가장 넓었어요. 중앙아시아 거의 다 먹었고요. 뭐 이란 당연히 말을 할 것도 없고요. 지금 터키 다, 그다음에 동유럽까지 일부 가고요. 지금 뭐 이집트 다 가져갔고요. 제일 큰 땅이었습니다. 이거 뭐 전설 비슷하게 잘 알려진 이야기가 하나가 있죠. 이집트를 페르시아인들이 정복할 때 어떤 방법을 사용했느냐. 이집트의 고대 벽화 같은 걸 봐도 고양이가 굉장히 멋진 모습으로 신처럼 묘사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지금 이집트 고양이 미라도 그렇게 많이 발견된다라고 합니다. 그런 정도로 고양이를 되게 좋은 짐승으로 약간 숭배하듯이 하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일설에는 페르시아 군대가 이집트를 공격할 때 제일 앞선에 고양이 부대를 이렇게 내세워가지고 돌격을 했더니 이집트인들과 함부로 뭐 화살을 쏘거나 돌을 던지거나 하질 못해가지고 주춤주춤하는 사이에 밀고 들어가서 승리를 거두는 그런 적이 있었다. 라는 이야기가 유명한 편이죠. 아니 그때 당시에 그렇게 넓은 범위의 땅을 어떻게 다 다스릴 수 그러니까 있었을까요? 길을 냈고요. 세계 최초의 역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지역에서 한 지역까지 말을 계속 갈아타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 거기서 시작됐겠습니다. 페르시아입니다. 아케메네스에서.
아케메네스 왕조에서 그때 역참제도 만들면서 이제 건설한 그 예. 길을 이제 흔히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기로 왕도라고 하죠. 이때 이 왕도가 페르시아인들이 닦아놓은 고속도로를 일컫는 예. 그 길이 얼마나 기냐면요. 그 페르시아의 수사에서 지금의 터키의 사르디스까지 그거를 전부 다 역참으로 연결해 가지고 간 겁니다. 그리고 제국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게 통일이 돼야잖아요. 도량형 통일하고. 언어는 근데 통일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떤 언어를 썼을까요? 예. 보통 페르시아 사람들이 했으니까 페르시아어를 썼을 것 같잖아요. 예. 페르시아어를 쓴 사람은 적어요. 숫자가. 당시에 진정한 영어가 있습니다. 아람어. 예수께서 사용했던 언어가 아람어고요. 아람어는 아람 제국이 있긴 했지만 굉장히 짧았고 근데 이들이 상인으로서 곳곳에 활동하면서 거의 모든 고대 이후에도 이슬람 이전까지도 전부 다 쓰는 게 아람어로 통용을 했어요. 아람어가 행정 언어가 됐었어요. 페르시아어를 쓰긴 썼는데 페르시아보다는 제국에서 통하려면 아람어가 돼야 되니까 아람어로 썼고 그리고 여러 언어를 동시에 쓰죠. 쐐기 문자도 3개로 썼어요.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쓰는 언어로 해가지고 언어 부분에도 그렇죠. 통일된 행정 능력도 가지고 있었죠. 또 페르시아에서 시작된 거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이 페르시아 사람들에서 우리가 본따서 배운 게 각 총독을 두어서 지역을 다스리는 거. 그걸 사트랍이라고 그러거든요. 사트라피 하면은 총독이 다스리는 지역인데 페르시아는 그 지역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을 장을 뽑아서 거기를 다스리게 해요. 자치권을 주는 제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지역 사람들의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면서 다스리는 거죠. 페르시아에서 시작된 것 중에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좀 소중하게 활용되고 있는 좀 좋은 것의 예로 페르시아 사람들이 이제 과거에 술을 만들어서 먹을 때 그냥 술을 먹지 않고 술을 한번 이렇게 증류를 해가지고 거기서 순수한 알코올을 좀 더 많이 뽑아내서 먹으면 술이 좀 좋아진다라는 걸 발견해서 그런 문화를 많이 발전시켰다라고 하지요. 나중에 이제 몽골 제국이 생긴 다음에 그 몽골 제국을 따라서 그 술을 증류해서 먹는 문화가 이리저리 많이 퍼져가지고 결국은 우리나라의 고려까지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지금 아마 소주의 원류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란 사람들은 술을 안 마시지만 한국의 소주는 페르시아의 영향으로 우리에게서 좀 꽃피우고 있다 이런 생각도 좀 해보죠. 하지만 페르시아는 일단 떠오르는 거는 영화 300에서 그리스 사람들을 뭔가 멸망시키려고 했던 이런 악당으로 여겨지거든요. 300은 저는 사실 안 봤어요. 저는 그런 거짓말 영화 같은 거 안 봅니다. 불편합니다. 페르시아 하면은 잔인한 사람들 이런 식으로 다 악마화 시키잖아요. 300을 제가 이 부분 봤거든요. 어떤 느낌이냐면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한국전 전쟁 드라마가 있습니다. 메쉬라고. 그거를 보시면 한국전이 나오거든요. 한국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거 베트남입니다. 사람들 모습, 이름 모자 쓰고 이런 게 다 베트남 목장인데 한국이래요. 그거 보면서 제가 진짜 속이 뒤집어져요. 이게 한국? 제가 생각했을 때 페르시아를 그리는 이러한 영화들은 대체적으로 다 왜곡되기 때문에 이건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교수님께서 진짜 페르시아 군대는 어땠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보면 저도 무력 쓰는 건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어느 나라가 무력이 더 낮다가 그 나라를 위대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사실은 그 정신이 중요한 건데 페르시아도 분명히 이상한 짓을 많이 해요. 사람들 정복하고 뭐 사람들 죽이고 하는 건 잘했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페르시아 부대는 굉장히 강력한 부대이긴 했죠. 창도 잘 쓰고 밀집 전형을 잘하고 그런데 이제 판판이 그리스에겐 졌죠. 그리스에게 진 게 그리스를 먹으려다가 못 먹은 거죠. 사실은 그리스인들이 방어에 성공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뭐 제일 대표적으로 많이 알려진 게 올림픽에서 하이라이트를 항상 장식하는 경기가 뭐죠? 마라톤이지 않습니까? 근데 마라톤이 옛날에 고대 그리스의 이제 병사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마라톤 코스만큼의 거리를 뛰어가지고 소식을 알린 다음에 막 쓰러졌다. 그래서 그 거리만큼을 지금도 마라톤 풀코스를 뛴다라고 하는데 그 마라톤 전투가 바로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싸운 전투였거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러한 그리스 출신의 알렉산드로에게 결국에는 제국이 끝나니까요. 한편으로 보면 어떻게 이야기해 볼 수도 있냐면 유럽의 역사를 보면 항상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드로스가 엄청나게 뛰어난 장군이자 왕이자 세계 최대의 정복 군주마 이런 식으로 막 돼 있잖아요. 근데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왜 그렇게 유럽에서 어마어마한 그런 느낌을 주느냐?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페르시아를 다 먹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낼 수 없는 거를 해낸 이게 이 정도면 거의 유럽과 아시아를 통일한 거 아니야? 페르시아만 무너뜨렸지만 그런 정도의 충격을 유럽 사람들한테 갖다 줬기 때문에 알렉산드로스가 이렇게 급이 높아 보이는 거는 페르시아가 그만큼 큰 장벽으로 여겨졌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얘기도 해볼 수 있겠죠. 관용을 그렇게 추구하는 국가라고 하면서 대체 왜 이렇게 나라를 더 넓히려고 전쟁을 끊임없이 벌였을까? 전쟁 관련해서는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페르시아, 이란 이쪽 지역은 약간 육상 국가로서 좀 강한 면모가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조금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그리스인들은 그 고대 시대에 아주 네로라는 해상 국가였거든요. 해상 교역이 강하고 지중해권을 장악하고 있는 이런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가 팽창을 하다가 서쪽에 이르면 비록 페르시아에 비해서는 좀 작은 나라지만 자꾸 배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여기에 식민도시 하나 건설하고 저기 식민도시 하나 건설하고 바다는 다 우리 거라고 하고 있는 그 그리스 세력을 손봐주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을 거예요. 바다도 우리의 질서 안으로 좀 들어와라 라고 하고 싶었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페르시아도 사실은 영토 해악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리스의 여러 소도시들을 페르시아가 지배하고 있었고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손을 봐주겠다고 간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페르시아 제국이 쇠약해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각 지역의 사트랍이라고 하는 이 총독을 제대로 세울 때는 잘 나가는데 총독을 문제가 되는 사람을 세웁니다. 사실은요. 그리스 지역에서 주민들이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실패죠. 그런 오류들을 범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뭐 완전 무결한 국가도 아니고 그런 면이 반복되면서 궁극적으로 쇠약한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 번 꼭 가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페르세폴리스인데요. 이게 다리우스가 만든 궁전인데 알렉산더 때 침략하면서 불이 타는데 그게 실화인지 방화인지 엇갈립니다만은 방화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지금 남아 있는 게 이제 지붕은 다 없어지고 이제 기둥만 남아 있는데 그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하고요. 조각들이 기가 막힙니다. 조각들이 지금도 기가 막혀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페르세폴리스라는 곳보다 거기서 좀 한 20km 정도 더 들어가 보면은 쿠르슈 대왕의 무덤과 쿠르슈 대왕의 궁전이 있습니다. 에게 이거야 그러는데요. 그 폐허가 된 곳에 남아 있는 그 흔적들을 보면 제국의 흥망성쇠가 보여요. 제국을 이루었는데 결국에는 황제가 남긴 거는 이 비석밖에 없구나, 빈무덤밖에 없구나, 뭐 이런 생각들이요. 자, 그러면 아케메네스 왕조 이후의 페르시아의 얘기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케메네스 왕조 이후에 페르시아는 어떻게 명맥을 유지했나요? 일단 알렉산드로스가 무너뜨린 다음에 알렉산드로스 장군들이 다스리는 시대가 열리잖아요. 셀류코스 시대가 열렸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파르사바라는 제국이 성립이 돼요. 이 제국이 강력한 힘을 했지만 역시 제국은 달도 차면 기운다고요. 또 다른 페르시아 제국인 사산 제국이 무너져요. 이들이 이슬람 이전까지 페르시아 지역을 다스리고요. 651년에 사산 제국이 무너진 다음에는 아랍 무슬림들이 소위 말해서 페르시아 지역을 장악을 하는데 이란 사람들이 바로 무슬림이 된 건 아니거든요. 보통 우리가 봤을 때 한 3세기에 걸치는 과정을 거쳐요. 그러니까 이란의 종교하면은 이슬람을 떠올리게 되는데 그러면 페르시아 제국의 종교는 뭐였나요? 페르시아 제국의 종교는 조라스터교, 인류 최초의 유일신교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이렇게 말하면 많이 못 알아들으실 거예요. 유명한 신자 있습니까? 유명한 분이 한 분 계시죠. 누구죠? 보헤미안 랩소디의 프레디 머큐리. 프레디 머큐리가 그 부모님이 아주 독실한 조로아스터교 신자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보시면 아버지가 계속 한 말 있잖아요.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행동.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조로아스터교의 핵심 가르침이에요. 그럼 왜 인도인데 조로아스터교냐? 많은 이란에 있었던 조로아스터교인이 인도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실질적으로 이란에서 조로아스터교인은요 3만 5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세계에서 가장 조로아스터교인이 많은 곳은 인도입니다. 인도에서는 조로아스터교라는 이름보다 파르시란 말로 더 많이 불려요. 페르시아 사람이라는 뜻이군요. 예, 파르시, 페르시아 사람이란 뜻. 이 파르시인들이 인도에서 상인으로 유명했고, 그래서 인도의 거상을 이뤘고, 인도의 대그룹을 이룬 사람들도 이 파르시입니다. 그리고 조로아스터교가 가지고 있던 어마어마한 사상들이 있어요. 유일신 사상, 천사, 그리고 메시아, 최후의 심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개념들, 그게 언제 들어오냐면 페르시아 제국에서 해방시켜준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사람들과 살면서 조로아스터교에서 배운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사상의 중요한 핵심적인 개념들이 바빌론 유배 이후에 나오는 거거든요. 페르시아 영향으로 보는 겁니다. 이거를 저는 정말 좀 중요한 질문을 생각하고 좀 여쭙고 싶은데, 페르시아가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강대국이지 않습니까? 네. 생각을 해보면 이 이슬람 문화, 이 아라비아의 문화라는 거는 사실은 페르시아 사람들이 보기에는 유목민들이 이렇게 좀 만들어낸 문화, 종교일 텐데 그게 어떻게 깊게 스며들어가지고 지금의 이란이 이슬람권에 이렇게 동화가 됐을까요? 그 도대체 원동력, 그 어떤 힘이 도대체 뭘까요? 저도 항상 갖고 있는 그 의문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란이 기존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조로아스터교를 버리고 무슬림이 된 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요. 조로아스터교가 의외로 계급 사회였습니다. 아... 예. 그럼 그 말씀은 이슬람교는 의외로 좀
평등은 그런 느낌이 이슬람 평등한 사회였죠. 평등을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강력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보고요. 제가 같은 질문을 이런 선생님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다른 대답 안 하고요. 딱 이 시 두 구절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가르체 아랍사 추 하라미 베마. 아랍인들은 도둑놈처럼 와서 우리를 때렸다. 다디에키 디네 게라미 베마. 그런데 우리에게 아름다운 종교를 주었다. 멋있다. 네. 아니 그러면 왜 이슬람은 시아파, 수니파 이런 파들로 왜 나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해석의 문제죠. 신 때문에 나뉘는 건 아니고요. 이슬람교에서는 마지막 예언자 무함마드가 죽은 다음에 더 이상 예언자는 없거든요. 근데 예언자는 없지만 예언자가 남긴 공동체는 있잖아요. 그 공동체를 누군가 이끌어가야 되잖아요. 네. 결국에 순니파, 시아파의 싸움은 누가 가장 적법한 예언자의 후계자로서 이 공동체를 이끌어갈 것인가의 싸움이 순니파하고 시아파의 싸움이에요. 가장 적법한 지도자가 누구인가, 예언자가 지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알리를 지명했다 하는 사람들이 시아파고요, 아니다고 하는 사람들이 순니파입니다. 저는 사실 어떤 생각도 조금 드냐면 지금 보면 이 순니 쪽이 좀 주류잖아요. 그런데 페르시아라는 강대국의 뿌리 깊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이란 사람들이 거기에 지배받고 있는 그 분위기에서 이란 사람들이 좀 주류가 될 수 있는 시아파라는 게 있음으로 인해서 그게 조금 더 튼튼해질 수 있는 이런 약간 민족적인 역사적인 것도 좀 가미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좀 해봅니다. 어떤가요? 우리 곽 작가님이 얘기하시는 게 보통 일반적인 오류예요. 시아가 일종의 페르시아 민족운동을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란이 현재 시아파가 된 거는요 1501년 이후입니다. 그전에는 다 순니 국가였어요. 오랫동안 아랍 무슬림이 지배를 받으면서 페르시아 마지막 사산 왕조가 끝났잖아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조금만 왕조가 나오고 하지만 강력한 일종의 페르시아 문화를 앞세운 제국이 1501년에 탄생한 사파비 제국인데 이 사람들이 1501년에 적군 잡은 다음에 이들의 가장 강력한 적은 튀르키예였어요. 오스만 제국이었어요. 오스만 제국은 순니입니다. 너무 재미있는 게요. 오스만 제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란을 시아파로 개종을 시켰어요. 그래서 1501년 이후에 오늘날 어떻게 이란이 시아가 됐느냐, 이건 정치적인 선택이었어요. 그 선택이 지금의 중동을 갈라서게 한 거예요. 그렇죠. 1501년의 선택이고요. 그래서 완전하게 이란을 시아파 국가로 만들었고, 어느 정도였냐면 시아를 개종을 시키고 나는데 시아를 가르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시아를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디서 데려오냐면 레바논에서 시아파 학자들 데려와서 교육을 시킨 겁니다. 다 이란이. 그때부터 레바논하고 이란은 좀 끈끈한 그런 게 있군요. 그렇죠. 레바논에 원래 시아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데려온 거고 오늘날 강력한 시아 국가가 된 거죠. 지금 역사를 들여다보면 이란은 페르시아라는 국호를 쓰지 않고 이란이라고 바꾼 이유는 무엇인가요? 1935년에요. 당시에 이제 팔라비 국왕이요 결정을 내립니다. 야, 이상하지 않냐? 왜 우리를 페르시아라고 부르냐? 우리는 이란인데. 우리는 계속 이란으로 불렀는데 왜 페르시아라고 불러? 무슨 말씀이시죠? 이란에서는 페르시아라고 부르지 않거든요, 스스로를. 이란이라고 부르. 이란. 예, 그러니까 야, 이거 문제가 있다. 우리 이란이란 국호로 바꿀 테니까 외국한테 다 이란이라고 바꾸라고 그래. 그랬더니 그 당시에 이제 각계에서는 페르시아라고 자꾸만 부르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학자 중에 야르샤트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야르샤트르가 그냥 우리가 국호로 이란으로 하시고요, 밖에서 페르시아라고 부르든 말든 내버려 두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이란을 부르는 이름이 두 가지가 된 거죠. 그런데 이란이라는 말이요, 문제가 되는 게 보통 한 나라의 국어면은 한국에서 쓰는 말이 한국어니까 이란의 국어는 이란어라고 해야 될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같은 언어를 쓰면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란이라는 말은 더 큰 말이에요. 이 말 안에는 여러 언어가 들어가 있어요. 자, 이란어 계통이 얼마나 있어요? 쿠르드 사람들이 쓰는 쿠르드어도 이란어 계통이고요. 이란에서 지금 분리 독립하려는 발로치어도 이란어 계통이죠. 탈레반이 쓰는 파슈토도 이란어 계통이고요. 이란어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란어라고 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란에서 쓰는 국어는 이란어가 아니라 페르시아어입니다. 이란어 중에 하나가 페르시아어예요. 그래서 이란 사람들 아이가 태어났을 때 100명 중에 60명만이 페르시아어를 모국어로 갖고 태어나요. 나머지 40명은 다른 언어를 써요. 그런데 다른 언어를 일상생활에 쓸 수 있느냐? 없어요. 왜냐하면 공용어는 페르시아어니까. 오늘 페르시아 이야기의 총평을 한마디씩 듣고 싶습니다. 쿠로슈 대왕이 당시 유대인들을 해방시켜줬던, 그리고 고향을 잃은 사람들을 고향으로 되돌려 보냈던, 흔히들 우리가 얘기하는 인류 최초의
인권 선언문에 담긴 페르시아의 위대한 관용을 그 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가 지식을 받아들일 때 어떤 통로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걸맞게 우리가 이란이나 페르시아를 우리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원전을 보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그리스 사람들이 남겼던 거에 의존하지 않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페르시아나 이란 이야기 할 때마다 항상 드는 생각인데 다시 좀 세계 평화가 찾아와가지고 테헤란로 거리에 이란 분들이 북적북적하게 되는 그런 평화의 시대가 다시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최초의 제국이라 불렸던 페르시아에 대한 이야기 정말 자세하게 다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오늘 재밌었던 페르시아 이야기는 무엇이었는지 댓글에 남겨주신다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분 토론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